지난번 진화 14번째 동영상에서는 사피엔스의 조상은 93만 년 전부터 12만 년 동안 장기간으로 진행된 환경실현으로 멸종 직전까지 갔었지만 근친교배로 명맥을 유지했던 유전적으로 우수한 집단이라는 가설을 소개했습니다. 융합된 이번 염색체가 그 계보의 증표였으며 또 커다란 뇌는 가문의 특징이 됩니다.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소바인도 같은 가문 출신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큰 뇌를 가진 사피엔스 계보가 지속적으로 뇌를 키우는 과정에 작동했던 자연선택 압력을 다룹니다. 과학자들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동했다고 보지만 그중 먹거리 확보를 위한 환경 도전이 사회적 소통 압력에 우선했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고인류 학자들은 100만 년 전에서 60만 년 전 사이의 호미닌 화석은 아주 드물게 발견되다가 이후 갑자기 많이 등장하는 데에 의아해했습니다. 이젠 이는 90만 년 전에 시작되었던 장기간의 인구 병목으로 설명됩니다. 병목 이후 등장한 화석은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로 이름 지어졌으며 이들 종은 70만 년 전부터 30만 년 전까지 번성했습니다. 화석들은 연대에 따라 이렉투스에 가깝기도 했고 사피엔스에 가깝기도 했기에 과학자들은 하나로 그룹 짓는 데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하이델베르크인의 뇌용량은 평균 1250cc였고 눈두덩 뼈가 유난히 붉어졌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여기 그리스에서 발견된 페트랄로나 화석을 보면 얼굴은 사피엔스처럼 평평하지만 두개골은 이렉투스처럼 뒤로 젖혀져 있습니다. 2023년 그리스의 화가는 페트랄로나를 아주 멋진 남성으로 그려냅니다. 하이델베르크인은 처음으로 추위에 적응한 종으로 유럽으로 진출하여 네안데르탈인으로 진화했으며 시베리아와 동북아 지역으로 진출한 일부 종은 데니소바인으로 진화했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발견된 달리인은 하이델베르크인이며 최근 발견된 14,600년 전의 드래곤맨 역시 하이델베르크인의 후손일 거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한편 아프리카에 머물렀던 종은 사피엔스로 진화했으며 이들을 호모 보도엔시스라 따로 학명을 부여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으로 진화한 하이델베르크인과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이델베르크인은 아주 건장했으며 움막을 짚고 살았고 창을 사용하여 대형 동물을 사냥했습니다. 유전적인 우수성을 갖춘 큰 뇌를 가진 하이델베르크 계보는 지속적으로 뇌를 키워 30만 년 전 즈음 사피엔스로 진화합니다. 어떻게 큰 뇌를 가진 계보가 줄곧 선택되었는가? 인류학의 난제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큰 뇌를 가졌다고 성공적인 것은 아니니까요. 뇌는 비용이 많이 드는 기관으로 사람의 경우 용량은 몸무게의 2%에 불과하지만 전체 에너지 20%를 씁니다. 쉴 때도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사람이 어느 동물에 비해 어릴 적 성장이 느린 이유는 뇌의 성장과 발달에 비용을 많이 치르기 때문입니다. 뇌 발달을 위해 번식을 늦추는 것이죠. 사실 큰 뇌를 유지한다는 것은 일종의 맛교환입니다. 만약 번식이나 큰 몸집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큰 뇌를 가질 수 없습니다. 진화는 에너지를 잡아먹는 뇌를 선호했습니다. 도대체 왜? 큰 뇌의 진화를 이해하려면 설계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설계도를 읽어보는 것입니다. 즉, 자연선택이 무엇을 대상으로 작동했는가를 알아내는 것으로 세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첫째, 에너지 획득에 중점을 둔 환경극복 가설로 먹거리를 찾거나 사냥, 식용 및 조리 정보를 위해 큰 뇌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협력이냐 경쟁이냐의 기로에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 큰 뇌가 필요했다는 사회적 필요성 가설입니다. 셋째, 문화적인 것으로 지식 축적과 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큰 뇌가 필요했다는 문화 가설입니다. 이들 셋 모두가 자연선택의 대상이지만 과학자들은 무엇이 먼저인지 혹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각 요인들이 혼합되어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자연선택이 협동에 치중하면 큰 뇌를 가질 필요가 없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뇌를 이용하면 굳이 내가 부담스러운 뇌를 키울 필요가 없으니까요. 사회적 곤충인 개미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한 선택 압력이 조금 다르게 작동해도 다른 경로를 따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에너지 할당을 몸집 키우는데 조금 더 치중했다면 사람의 뇌는 지금 정도로 커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요인이 보다 중요했을까? 지금까지는 여러 다른 동물의 뇌 크기를 비교하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뇌활성과 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후 큰 뇌와의 연계성으로 추론하였지만 결론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검증 가능한 실험이 불가능할 때 인과관계는 상관성으로 귀납 추리를 하지만 언제나 지금 상태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더 연구를 해야 한다로 끝을 맺습니다. 수학 모델링은 이러한 실험적 난제를 극복하고 사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게 합니다. 영국 세인트 앤드류 대학 연구팀은
어떤 선택 압력이 호미닌의 뇌를 키우는데 작용했는가의 답을 수학적 모델링으로 9회 2018년 네이처에 발표합니다. 모델을 설정할 때 조건이 중요한데 연구자들은 자연 선택 압력이 하나는 에너지 획득에 있다는 가정과 다른 하나는 사회적 소통에 있다는 가정, 양극단을 설정하고 큰 뇌를 가지는 것과 큰 몸집을 가지는 것에 대해 대사적 비용과 이득을 분석했습니다. 또 둘 사이를 일정 비율로 혼합하여 비교하였습니다. 결론은 에너지 획득, 즉 먹고 살기 위한 환경 도전이 큰 뇌를 가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피엔스가 큰 뇌를 가진 데에는 아프리카 사바나의 급변하는 환경 압력이 사회적 스트레스보다 더 크게 작동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질문 하나를 하게 합니다. 사바나에서 어려운 환경을 공유했던 다른 동물들은 왜 큰 뇌를 가지지 못했는가?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사피엔스 조상에게만 배움과 경험을 공유하는 문화적 요인이 작동했기 때문이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소통에 대한 압력 역시 부인하지 않습니다. 모델링은 실체를 단순화시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미는 가지고 있지만 확실히 결론 내리는 것은 금물이며 실체는 한참 복잡하고 여러 요인들은 되먹임 조절을 받기 때문에 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최근 진화 관련 난제에 이만큼 명료하게 결론을 도출한 연구는 없었다고 평가합니다. 먹는 문제 해결이 사회적 소통보다 뇌를 크게 하는데 우선했다는 결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조상은 먹거리 부족을 가져다주는 환경 압력을 도구로 극복합니다. 도구는 초식 위주의 삶에서 육식을 가능하게 했고 보다 큰 뇌를 허용했습니다. 소통의 장이 열리고 뇌 발달을 촉진해 지능이 높아집니다. 높아진 지능은 도구의 혁신을 가져옵니다. 이는 다시 음식의 다변화와 함께 협동 사냥을 가능하게 합니다. 뇌의 용량은 더욱 커지고 사회적 지능이 높아집니다. 아프리카의 변화무쌍한 환경은 사피엔스를 그들의 생존과 번식에 영향을 주는 진화 압력에 굴하지 않을 정도로 단련시켰습니다. 사피엔스는 유럽과 시베리아에서 단련된 네안데르탈인보다 높은 환경 탄력성을 가지고 지구 곳곳에 퍼집니다. 먹거리 변화와 뇌의 크기 증가와의 상관성을 주장하는 논문이 2021년 발표됩니다.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렉투스는 대형 동물을 사냥하며 고지방 섭취가 가능해져 뇌를 크게 할 수 있었다. 이후 대형 동물 남획과 기후 변화로 그 수가 줄어들자 작고 날쌘 동물을 사냥할 수 있는 더 큰 뇌를 가진 호미닌이 선택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연구자들은 30에서 40만 년 전 사이에 큰 동물의 수가 줄어들면서 사피엔스가 나타났고 생활 양식이나 행동의 변화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주장을 우리의 스토리에 맞추면 대형 초식 동물들도 병목을 통과하면서 개체수가 줄었고 하이델베르크인들은 이들을 벼랑 끝으로 몰았고 함께 아프리카 생태계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빈자리는 사피엔스로 채워졌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